대통령은 오늘 장관급 8명 주미 합중국 대사관 특명 전권 대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패스트 트랙에 대한 강한 의지 투명, 검찰 장악에 이어서 청와대 검찰을 하나 더 만들겠다라는 불매운동이 미약해 보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매운동이 가지는 가치는 결과가 아닌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입니다. 일본 불매운동에서 일본에게 한마디. 이거 뭐예요? 이렇게 완전 두 나라한테 이득이 없으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한국이랑 싸워야 되나? 그냥 빨리 서가고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사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사과해주세요. 화해를 해야 돼요. 독도는 우리 땅. 네, 8월 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최 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인사를 단행했잖아요. 네. 저희가 그동안 예상했던 대로 조국 전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에 지명이 됐네요. 네, 오늘부터는 법무장관 후보자라고 불러야 될 것 같은데 네. 여당에서는 검찰개혁의 적임자다라는 평가를 내놨고요. 네. 야당에서는 당장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한 거다라고 비판이 나왔고 민정수석에서 바로 장관으로 지명이 된 만큼 회전문 인사다라는 비판을 해서 사실 인사청문 요청서가 아직 접수가 되진 않았는데 네. 향후 적지 않은 공방이 예상됩니다. 청문회 가면 아주 뜨겁겠네요. 그렇죠? 양 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요, 악플러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사실이 알려졌잖아요. 예. 지금 누리꾼들 사이에 논쟁이 한창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한 170여 명 정도를 고소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17명이 아니라 170명이나요? 네네네. 일단 주로 내용이 네. 국장 혹시 나베라는 표현 아십니까? 나베? 예. 나베? 네네. 지금 문제가 되는 나베? 예, 그러니까 나경원 플러스 아베 보통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이제 친일파다 하면서 주로 그렇게 표현을 써서 공격을 했는데 네. 이런 소식이 알려지고 나서 네티즌들은 그건 나경원 더하기 아베가 아니라 네. 나경원 베스트의 준말이다. 아, 그래요? 예, 이렇게 또 약간 조롱 섞인 그런 네.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네, 그럼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이 없다. 약간 그런 차원이기도 하네요. 뜻이죠. 네, 좋습니다. 우리 들어가서 얘기를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반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보회를 시작하죠.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수출 규제와 반격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숨고르게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그간 치고받던 강공 모드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는 이제 멈췄다는 측면에선 그런 거죠. 하지만 협상 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유화 국면도 아니라는 게 정부의 공식 판단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오늘 일본이 어제 첫 수출 허가를 내준 사실을 밝힌 데 대해서 우리가 WTO에 제소했을 때에 대비해서 명분을 축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했잖아요. 교란 작전의 일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현재 우리 정부는 게임 이론에서 흔히 말하는 이제 tit for tat이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을 활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상대의 반응을 봐가면서 우리의 대응을 결정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도 정부 차원의 대책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경제 산업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대책이 많이 나왔고요. 오늘은 사회관계 장관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년부터 대학의 소재 부품 전공을 확대하고 또 초중고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 등입니다. 자세한 얘기는 신반장 발제 때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최근 환율 전쟁으로까지 번졌잖아요.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았고 저희가 그저께인가요? 이 얘기를 다뤘었는데 이번에는 중국이 반격 카드로 자원의 무기화를 선언했습니다. 중국 히토류 산업협회가 성명을 냈고요. 우리의 산업 지배력을 미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무기로 쓸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중국 정부의 맞대응을 결연히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협회가 그냥 일방적으로 내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중국 정부와의 교감 하에 그런 그 내용을 발표했으리라고 보고요. 전에 이제 중국이 일본과의 영토 전쟁에서도 히토류 자원을 좀 활용을 했는데 중국이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도 대부분 히토류를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히토류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 제품에 뭐 거의 들어가고요. 또 군사용 레이더 같은 무기를 만드는 데도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원 무기화가 현실화된다면은 미국으로서는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훈련 중에 바지를 내려서 동성 간 성희롱 논란에 휩싸였던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이묘준 선수에 대해서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내려졌다는 소식을 어제 제가 이제 회의 도중에 속보로 전했잖아요. 이번에는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5명의 선수가 태릉 선수촌에서 음주하다가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음주 시점이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묘준 선수 논란이 한창 가열될 때였다는 거예요. 참 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요. 먼저 최 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8명이죠. 장관급 인사가 오늘 발표된 개각 내용부터 짚어보고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관련한 속보들을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오늘 정치권 상황도 함께 알아봅니다. 그럼 먼저 최종혁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장관급 인사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법무부 장관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했는데요.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 역점을 둔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부 야당은 국회와 싸우자는 거라며 혹평을 쏟아냈는데요. 청문회 과정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청와대 개각 관련 소식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부처 개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그리고 과기 정통부 장관의 최기영 서울대 교수, 그리고 농림부 장관의 김현수 전 차관, 여가부 장관의 이정옥 대구 가톨릭대 교수를 발탁했습니다. 그리고 장관급으로 공정위원장의 서울대 조성욱 교수, 그리고 금융위원장의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 그리고 방통위원장은 한상혁 변호사, 그리고 보훈처장의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이 각각 낙점이 됐습니다. 자, 청와대 발탁 배경 한번 들어보시죠.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정책을 일관성 있게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데 역점을 뒀습니다.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를 우선 고려했습니다. 네, 법무장관 역시나 예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수석이 검찰개혁의 밑그림을 그렸던 당사자인 만큼 이를 완성하겠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8년 전에 했던 이 대화, 한 걸음 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어떤 분이 법무부 장관이든가가 사실은 검찰개혁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누구를 임명하실 것인지. 여러분이 조국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농담이 아니고요. 네, 농담이 아닐 가능성도 커졌죠. 자, 조국 전 수석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후보자가 된 소감 밝혔습니다. 충무공 이순신이 읊은 시 구절 중 한 대목을 인용해 그 의지를 다졌는데요. 들어보시죠. 이제 떼약볕을 꺼리지 않는 8월 농부의 마음으로 다시 땀 흘릴 기회를 구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자, 보수 야당은 조 전 수석은 법무장관으로 자격이 없다며 지금 반발이 거센데요. 자유한국당은 민정수석 업무에 실패하고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인물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른미래당도 선동과 무능의 당사자, 능력은 없고 욕심만 많은 양심불량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민정수석으로서의 업무 능력 부분에 있어서 정말 낙제점을 받았을 뿐더러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조국 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것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국민의 단합을 이야기하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대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당초 이번 인사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였던 과기정통부도 전격적으로 포함이 됐죠. 후보자로 내정된 최기영 교수는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으로 꼽히는데요.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이 소재, 부품 관련 연구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이번에 적임자로 낙점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현재도 AI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주력하고 있는 국내 반도체 연구 산업 발전의 산 증인입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차기 주미대사에 민주당 이수혁 의원을 내정했습니다. 당초 문정인 특보를 낙점했지만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죠. 국내에 남아 할 일이 많다는 이유였지만 야권의 반발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란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파괴자를 주미대사로 보내겠다고 하는 이 정권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국민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이번에 내정된 이수혁 의원, 이 외교관 시절 유엔, 페루, 벨기에, 폴란드, 미국 등 대사관에서 근무를 했고요. 또 외교부 차관보 그리고 북핵 육자회담 초대 수석 대표였습니다. 자, 독일 대사를 끝으로 외교부를 떠나 국정원 1차장도 지냈죠. 자, 국제 무대에서 오랜 기간 이 다자회담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주미대사로 내정된 소감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미 관계의 이제 야전 사령관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국익을 어떻게 추구하고 관철하느냐 하는 데에 최전방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끝으로 차관급이죠. 국립외교원장엔 김준영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가, 그리고 민주평통 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내정이 됐습니다. 자, 두 사람 모두 이 북미 회담 등 과정에서 낯이 익은 인물들입니다. 지금 스튜디오에는 김준영 한동대 교수 그리고 정치부의 임소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좀 습하기도 합니다. 김준영 교수님도 계속 수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어제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이 만날 가능성 99% 된다고 보셨는데 정말로 만났습니다. 뭐 어쩌다가 맞았어요. 예.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관급 8명 교체, 조국 법무장관 내정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어제 예고했던 대로 이제 장관급 인사들에 대한 개각이 단행이 됐고요. 보통 부동산 정책이나 개각 같은 경우는 앞에 날짜를 많이 붙이잖아요. 그러니까 8, 9 개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이제 여러 명이 있지만요. 언론 보도나 정치권의 반응을 종합해 보면 조국 법무장관, 또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이수혁 주미대사 이렇게 세 사람의 인선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그중에서 그 논쟁으로만 따진다면 단연 조국 법무장관 인선에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모이고 있잖아요. 자,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장관 기용 관련해서는요, 사실 그동안 정치권에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그 지명을 강행했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고 반장.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조국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일할 당시에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확고한 소신과 강한 추진력을 갖고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 법무부 탈검찰화 등 핵심 국정과제를 마무리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개혁과제를 완수해달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여당인 민주당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 각 분야 전문가이자 능력이 검증된 인물이라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한다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인영 원내대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판단하면 부합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반면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조 후보자와는 서울대 법대 동기이기도 한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
업무 능력에 낙제점을 받고 인권의식이 잘못된 사람이라면서 야당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 전 수석이라면서 협치 포기, 목리 인사 이렇게 날선 비판을 쏟아냈고요. 자, 민주평화당 박주현 대변인은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야당은 바뀌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외교안보 라인이 이번 인사에서 유임된 데에 대해서도 지적을 한 거죠. 자, 한국당 민경욱 대변인 왕따 안보, 왕따 외교를 자초한 정경두 국방장관, 강경화 외교장관은 경질 영순위였지만 개각 명단에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했고요.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도 대통령의 외교안보 참사 방치 의지가 놀랍다면서 이 각별한 조국 사랑이 빚은 편가르기 개각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또 물러나게 된 유영민, 이계호, 진선미 장관이 총선 출마를 앞두고 있는 만큼 야당은 오직 총선에만 몰두하고 있는 청와대에 고민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총선용 개각이라면서 금배지를 달겠다는 욕망의 메시지로 보인다. 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장관급 인사 여러 명이 지명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인사청문회 정국이 펼쳐질 수밖에 없게 됐고요. 특히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공방이 치열할 걸로 보입니다. 조국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잠깐 영상에도 봤지만요. 오늘 바로 인사청문회 준비차 지금 정부 서울청사 인근의 한 건물로 나와서 바로 청문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지난달이 26일이었죠. 민정수석 퇴임사를 밝히고 청와대를 떠난 지 정확히 오늘로써 2주 만에 다시 또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자, 이번에는 법무장관 후보자로서의 소감 그리고 향후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검찰개혁 등 이 소명을 완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다시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향후 지난 삶을 반추하면서 겸허한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비전에 대해서도 꼼꼼히 준비해서 국민들 앞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 이 조 후보자가 강조를 한 서해 맹산이라는 건요, 이 바다에 맹세를 하고 산에 다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이 한산도에서 읊은 이 한시에 나오는 한 구절을 줄인 말인데요. 최 반장은 원래 알던 표현이에요? 원래 몰랐습니다. 제가 찾아봤죠. 네. 네. 원 구절은 이 서해, 저는 서해가 동해 서해할 때 그 서해인 줄 알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맹서할 서자에 바다 해자를 아니에요? 써서 바다에 네. 맹사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자, 원구절을 찾아봤더니 네. 자, 서해 어룡동 맹산 초목지, 그러니까 이 바다에 맹세를 하니 이 물고기와 용이 감동을 하고 이 산에 다짐을 하니 이 초목이 알아준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순신이 이 외적과의 전투를 앞두고 어룡, 그러니까 물고기와 용이 감동을 하고 초목이 알아들을 만큼 굳은 맹세와 다짐을 했듯이 자신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강한 결의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또 이 별도의 소감문을 통해서도 이 조 후보자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잇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된다면 헌법정신 구현과 주권 수호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품 넓은 강물이 되고자 한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 여러 물과 만나고 내리는 비와 눈도 함께하며 멀리 가는 강물이 되고자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즉 이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나 야권의 비판 등도 함께 품고 가겠다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이 조국 후보자는 회전문 인사 아니냐 혹은 또 일부 서울대생들의 비판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 등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답을 드리겠다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8명의 장관급 인사를 포함해서 차관급까지 포함하면은 11명에 대해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발탁, 그러니까 청와대로 가면서 이제 공석이 된 공정거래위원장 후임자에는 조성욱인가요? 조성욱이죠. 서울대 교수를 내정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게 되면 첫 여성 공정거래위원장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조성욱 후보자는 이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의 첫 여성 교수, 또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의 첫 여성 교수 등 이 전문성과 학문적인 성과로 소위 유리천장을 수차례 뚫어온 이 기업 지배구조 분야의 전문가라는 게 청와대의 평가고요. 자, 조 후보자 공정경제라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정위원장에 내정된 데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나 현안 등에 대해서는 청문회 이후에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것 같다면서 말을 아꼈고요. 특히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재벌 개혁의 톤이 달라질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독점 폐해를 줄이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규제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예, 금융위원장의 역점 과제에 대해서는 이 가계, 기업 같은 금융 주체, 금융 산업, 시스템 모두가 중요하다면서 균형과 안정 속에서 혁신을 가속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또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한 시장 불안에 대해선 국내 금융시장은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현 상황에서 위기나 파국을 얘기하는 거 다소 지나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즉 위기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오히려 불안만 조성할 수 있다 우려한 것이죠. 네, 지금 양 반장 얘기했던 대로 금융시장 불안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직접 후보자 신분이지만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정책 방향을 설명을 했군요. 자, 아까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당초 주미대사에는 문정인 대통령 특보가 내정됐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고요. 사실 거의 그렇게 가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있었지만은 본인이 고사하면서 민주당 이수혁 의원이 내정됐습니다. 오늘 발표가 됐죠. 이수혁 의원은 정통 외교관 출신이고요. 한반도 평화 전문가, 그러니까 초대 북핵 육자회담 대표도 지냈죠. 네, 오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이 이수혁 후보자 내정된 이수혁 의원이 한미 간 외교 관계를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이 당면한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이 의원의 발탁 배경을 밝혔습니다. 자, 이 의원도 오늘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한미 관계의 야전 사령관으로서 이 국익 관철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이 긴밀하게 또 다양한 인사와 접촉해서 실타래 같이 얽힌 한반도 또 동북아 정세에 조응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한미 관계 등에 대해 야당의 야권의 비판이 나온 데 대해서는 이 야당의 눈으로 보면 외교력이 부재하다는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야당도 만족할 수 있는 외교를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제 일본 수출 규제 얘기도 해볼 거고 나중에 이제 미국과의 방위비 협정 얘기도 해봐야 되겠지만은 주미 대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수혁 대사 내정자의 역할이 큽니다. 그나저나 이제 이수혁 민주당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이잖아요. 주미 대사는 의원직을 겸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례대표직을 내려놔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누가 대신 그걸 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 이수혁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2017년 6월에 이 당시에 문미옥 의원이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이 되면서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이 비례대표직을 승계받은 경우였습니다. 자, 그리고 2년 2개월여 만에 이수혁 의원도 의원직을 사퇴하게 됐는데요. 자, 이수혁 의원은 미국의 아그레망 이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당과 협의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자, 이제 20대 총선 당시 만 32의 나이로 청년 몫의 비례대표로 순번 16번을 받았던 정은혜 전 부대변인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습니다. 자, 당시 당선 순위권 밖이었고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서 올 2월 귀국을 해서 현재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20대 국회 회기가 8개월에 남은 상황에서 금배지를 달게 됐습니다. 네, 자,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상당히 바쁜 그런 뉴스가 쏟아지는 상황인데 이제 인사청문회 전국까지 더해졌네요. 휴가는 그래도 예정대로 가요. 걱정하지 말고 일정은 그냥 잡고요. 자, 오늘 기사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문 대통령, 조국 법무등 장관급 8명 인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한국 수출 규제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불매운동, 또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지는 등 예상보다 소동이 커졌다는 건데요. 하지만 일본 정부가 조금 전에 한국 기자들을 상대로 연 브리핑을 보면은 일본의 입장은 전혀 달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속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본이 어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한 지 한 달여 만에 관련 허가를 딱 한 건 내줬습니다.
업계에서는 관례상 첫 허가가 나오기까지 한 2달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봤는데 생각보다는 빨랐죠. 이 국내외 비판 여론이 거세지면서 보여주기식 허가를 내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今回はですね、韓国政府から我々のこの措置がですね、あたかもこの禁輸措置であるとの不当な批判が行われていることを受けまして、例外的に公表させていただき。 자, 그러니까 이거 봐라, 금지한 게 아니고 심사에서 허가 내줬지 않느냐 이런 주장입니다. 사실 뭐 서류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명분도 없는 거고요. 자, 이 발언을 거꾸로 해석하면 원래 해줄 걸 일부러 좀 앞당겨서 해줬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허가권의 칼자루는 일본 자기네가 쥐고 있다는 걸 과시한 겁니다. 자, 언제든 문제가 있다면 규제 품목을 확대할 수 있다는 으름장까지 놨습니다. 厳格なチェックを行っていく中でですね、3品目以外も個別的、具体的な不適切事例が出てくればですね、当該品目について個別許可申請の対象に追加することも含めてですね。 한마디로 수도꼭지 전략인 건데요. 국제 여론과 한국의 대응 조치를 봐가면서 필요할 때는 풀고 반대일 때는 조이겠다는 겁니다. 물을 써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하기가 힘들어지죠. 물이 3통 필요한데 1통이 나올지 2통이 나올지 심지어 수압은 어떨지 전부 다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자, 수출 규제 시작되면서 의도치 않게 배운 일본어 단어들이 조금 있습니다. 잠깐 복습을 해볼까요? 네, 기억나시죠? 이 첫 번째 야매로 그만 둬라, 카에레 돌아가라라는 단어입니다. 참의원 선거 직전 아베 총리 유세 현장에서 배운 단어입니다. 오늘 배울 단어는요. 자, 이야가라세 조금 더 복잡한 단어입니다. 일부러 남이 싫어하는 짓궂은 짓을 해서 괴롭힌다라는 뜻의 일본어인데요. 최근 일본의 규제 조치는 오락가락하면서 한국을 괴롭히는 전형적인 이야가라세 수법이라는 분석입니다. 일본이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합니다. 실령 이익이 있다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일본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승자 없는 게임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주재한 사회관계 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경제에 이어서 사회 분야까지 수출 규제 대응에 머리를 맞대자는 취지입니다. 신산업 소재 분야의 인재 양성을 늘리고 또 학교 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외교,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역사교육 활성화 방안,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계기 기념 행사 추진 계획과 국내 관광 활성화 특별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네, 우선 소재 부품 개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대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계, 융합 전공 과정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종혁이는 시스템 반도체과, 석승이는 로봇 감속기 개발과 뭐 이런 거죠. 또 다음 달에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을 하면 즉시 동아리 캠페인 등 체험 활동을 통한 역사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참고로 국방부는 이공계 석사 이상이 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 연구요원 제도, 소위 병특을 줄이는 걸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최근의 사태로 개발 인력 확보, 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소재, 부품 관련 분야는 축소를 재검토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자, 앞서 언급한 것들이 우리의 경쟁력을 육성하는 그런 대책이라면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한 카드도 나왔는데요. 정부가 앞으로 수입하는 모든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이 되는데 99% 이상이 일본산입니다. 앞으로는 이 방사능과 중금속 초과가 확인되면 일본으로 즉각 돌려보낸다는 겁니다. 자, 방사능, 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아킬레스건입니다. 방사능 문제가 국제적으로 거론되는 것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죠.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 100만 톤 이상을 태평양에 방류한다고 한다면서 특히 한국이 방사성 물질 노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福島のお米を毎日食べておりますし、水も飲んでおりますが、おかげさまで自民党の総裁に賛成を果たすことが立ててございますので、安全性は折り紙付きであります。 후쿠시마 발전소 안에 쌓여 있는 한 110만 톤 이상의 그 방사성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냐는 문제에 대해서 바다로 방류하는 작업을 방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저희가 파악해가지고. 네, 이건 좀 결이 다른 얘기지만요. 덮어놓고 정보조차 안 주는 일본이 제일 문제고, 자, 그다음 손 놓고 서로 책임만 떠넘기는 우리 정부도 참 문제입니다. 대책 논의가 필요한 소관부처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해양수산부, 또 환경부는 서로 우리 일이 아니라면서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린피스 측은 한국 정부에 주의를 보냈지만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한일 관계가 악화되니까 이제 와서 신경을 쓰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다시 수출 규제로 돌아와서요. 일본 정부 관계자가 수출 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오판을 인정했다는 일본의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마이니치 신문 보도인데요. 수출 규제 조치로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져서 일본 정부의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 오산이 있었음을 인정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광복절까지는 한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이달 후반부터 외교당국 간 협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21일쯤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그 물꼬가 트일 걸로 전망을 한 겁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부 소재 부품 핵심 인력 적극 양성, 초중고 역사교육 강화입니다. 네,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를 본다면 아까 이제 신 반장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이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 우리나라가 수그리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불매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는 등 오히려 일본 경제에 지금 막대한 피해가 오고 있으니까 뭐 오판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정부 관계자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린피스 얘기를 했는데 이제 100만 톤 이상을 이제 방사성 오염수 이제 그 바다에 이제 방류할 가능성이 있고 우리나라가 큰 피해를 볼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도쿄전력이 처음 밝힌 바에 따르면요. 후쿠시마 오염수 저장 탱크가 2022년, 그러니까 3년 뒤에는 완전히 가득 차서 이제 수용 능력이 안 된다라는 사실을 도쿄전력이 오늘 처음 시인을 했다고 그러네요. 그동안 언론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이 문제를 제기해 왔는데 도쿄전력 측이 그동안 관련 사실을 밝히지 않아 왔답니다. 아무튼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한 논쟁 앞으로 커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했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그 반도체 소재 관련한 한 건의 허가를 딱 내줬습니다. 어제 저희가 교란 작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한 생색내기다 이런 얘기가 오늘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국장, 근데 아까 그 방사선 오염수가 언제 가득 찬다고요? 2022년. 아, 22년이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왜 3년 계산 잘못했을까 봐?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네. 일단 이 지금 한일 갈등 상황을 바라보는 이 국제사회의 우려가 정말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저희가 뭐 시쳇말로 국뽕 정신승리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특히 이 명쾌한 설명이 없이 이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일본 정부의 일관성 없음, 이걸 지적하는 목소리가 정말 높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일본도 국제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제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은 일본이 밀리는 그런 모양새죠, 양반장. 예, 그렇습니다. 뭐 국장이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즐겨봤던 그 미국 그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 기사인데요. 늘 끼고 살았죠. 그런 그렇죠. 기사는. 그림만 보셨다면서요. 근데 네, 아무튼 아니에요. 그 일본의 그 한국 수출 규제는 지나치다. 그러면서 한국 대법원이 내린 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 때문이라면 일본 정부의 조치는 이건 매우 불균형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이런 문장도 있었습니다. 수출 규제와 배상 판결은 언뜻 별개로 보이지만 규제 발표 당시 최초 보도 자료에 강제징용 문제가 언급돼 있다. 그러니까 디플로맷도 분명히 이걸 지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외교 전문지, 이건 국장이 많이 안 보셨을 것 같은데, 포린 폴리시. 그건 굉장히 유명한. 아, 그런가요? 워싱턴에서 늘 봤어요. 네, 저는 인터넷으로 뭐 가끔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자, 이 포린 폴리시는요. 포린 폴리시는 이 일본은 싸울 준비가 안 된 채 전쟁을 폴리시가 뭐예요? 폴리시. 포린 폴리시. 네네네.
알겠습니다. 미안해요. 네. 제 발음이 좋지 않았고요. 놀린 거예요. 네. 미안합니다. 자, 네. 일본은 이 싸울 준비가 안 된 채 전쟁을 시작했다라는 논평을 내놨습니다. 자, 일본 정부가 충분한 준비 없이 수출 규제 카드를 꺼냈고 이 안보상 이유를 들면서도 분명한 근거를 대지 못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최 반장이 저를 놀려서 제가 이제 맞대응을 한 거고요. 지금 일본 내부에서도요, 아까 제가 마이니치 신문 얘기를 했지만 오판했다, 예상보다 소동이 커졌다, 반응이 나온다, 여러 가지 좀 입장이 있고요. 특히 일본 정부 관계자의 입을 빌었다는 점에서 좀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 일본 정부의 관계자가 수출 규제의 후폭풍에 대해서 오판을 했다, 오판을 인정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건데요. 자,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엄격히 한 배경에는 징용 문제에서 대응을 연기한 한국에 대한 불신감이 있었다라면서 이 한국 측은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라고 비난을 하고 있고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현상을 일단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지자체와 스포츠 교류에서도 중단이 이어지자 일본 정부의 관계자가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 우리의 오판이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보도를 한 겁니다. 네, 그나저나 오늘 일본 외무성이요, 그 특파원들, 한국 특파원들을 상대로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한 일종의 백브리핑이라고 하잖아요, 기자들 사회에서는. 그 백브리핑을 했다는데 관련한 속보가 들어온 게 있나요? 네, 그러니까 전체 외신을 상대로 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자들만 상대로 한 브리핑이었는데, 자, 이런 자리 지난해 10월 한국의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배상 판결 이후에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네,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오늘 일본 외무성 관계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일 갈등에 있어서 미국은 중재 입장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편 건데 그 ALF에서의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때 미국의 중재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한 거고요. 아, 그래요? 미국이 네. 중재하지 않는다라고 일본이 그래요?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미국 내에서는 태평양 전쟁 종전 후에 국제 질서를 규정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근거해서 체결이 된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이 리라이트가 재작성하려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이런 식의 주장을 펼친 미국을 것이죠. 계속 걸고 넘어가고 그렇죠. 있네요. 미국을 계속 지금 네. 걸고 있고요. 자,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 되풀이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협정을 연장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 이런 입장도 밝혔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이 대안으로 제시했었던 그 소위 1+1 해법이죠. 이 한국과 일본의 해당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연금 재원을 조성해서 위자료를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한이다 이렇게 거듭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신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이제 막 들어온 속보잖아요. 네, 지금 이제 쭉 얘기한 거를 관통하는 단어는 역시 미국이네요. 미국. 다 지소미아도 그렇고 미국이 다 관련이 돼 있고, 그 미국은 중재 입장이 아니다는 점을 계속 강조한다는 걸 봐서라도 결국은 이제 일본이 미국의 입장을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를 잘 알 수 있겠네요. 네, 좀 관련한 더 자세한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추가로 얘기를 해보고, 어제 저희가 간단히 속보로 처리는 했습니다만 우리 정부의 첫 맞대응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수입하는 석탄재를 전수조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는 저희가 이제 관련한 속보를 전했고 오늘 일본의 반응도 나왔죠, 고 반장. 네, 이 니혼게 이자의 신문에서 보도가 있었는데요. 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이 백색 국가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한 데 대한 대응책으로 보인다. 또 이렇게 반응을 하면서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둔 일본의 국민 감정을 자극하게 될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국은 지난해 일본에서 126만 8천 톤의 석탄재를 수입했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석탄재는 품질이 좋고 수송거리가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한국은 상당량을 일본에 의존해왔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일본의 아킬레스건인 이제 방사능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는 거고요. 아까 저희가 이제 방사성 오염수 얘기를 잠깐 했지만 특히 도쿄올림픽, 내년 도쿄올림픽 관련해서 대한체육회가 국제기구의 안정성 검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이런 보도도 나왔죠. 예, 대한체육회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이 방사능 문제와 관련한 안정성 검사를 IAEA 국제원자력기구에 의뢰해서 한번 조사해보자 이렇게 건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관련 내용은 대부분 일본 측 자료 또 비공개 자료여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를 통해 한번 제대로 조사를 해보자 이런 취지고요.
유럽 같은 데서는 이 방사능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일을 제기하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아까 좀 알아봤더니요, 알아본 게 아니라 알아보라고 좀 이게 좀 시켰는데, 그 IAEA까지는 아직 좀 너무 나간 얘기지만 지금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20일에 도쿄에서 올림픽 선수단장 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IOC 측에 관련한 지금 이제 양 반장이 얘기했던 그런 얘기를 하는 건 맞대요. 그러니까 도쿄올림픽 방사능 우려 관련해서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을 받아서 의혹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거고요. 아무래도 이제 공인된 국제기구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IAEA도 그중에 하나의 그 후보가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양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유럽이 굉장히 예민해요. 이 문제에. 국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요. 자, 그나저나 이제 민관 협력, 지금 여러 차원에서 관련한 대응책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5대 그룹 관계자들을 만났죠. 네, 어제 오전 이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등 5대 그룹 경영진과 아침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김 실장이 직접 5대 그룹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 회동 성사시켰다고 하고요.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0일에 이 30대 기업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민관이 이 비상 대응 체제를 갖추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다면서요? 네, 자유한국당은 기업들의 시간만 뺏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외교적 해법부터 빨리 내놔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국산 부품 소재 개발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52시간 근로, 최저임금, 규제개혁 이런 걸 해서 기업의 숨통을 근본적으로 틔워줘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 자, 황교안 대표 이야기 들어보시죠. 이 난국에 오늘 또 대기업 경영진들을 청와대로 불렀다고 합니다. 한 씨가 바쁜 기업인들을 보여주기 쇼에 동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필요한 경우 오라고 하지 않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제2의 IMF 위기를 언급하고 있잖아요. 김상조 실장이 적극적으로 반박했죠. 네,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그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시장 점검 현장 간담회에서 최근 주식시장에서 사흘 동안 75조 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하고 또 환율 인상을 보면서 국민 사이에는 제2의 IMF 위기가 온 것 아니냐라는 불안 심리가 깊게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걸 가짜뉴스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 이거 직접 들어보시죠. 일본이 마치 20년 전 IMF 외환위기 시절처럼 뭔가 이렇게 조치를 통해서 한국의 금융위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오보가 아니라 가짜뉴스. 일본 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대출 비중을 생각하면 20년 전과는 상황이 천양지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제 국제신용평가사죠.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 등급을 AA-로 유지한다고 오늘 발표했잖아요. 속보가 들어왔고요. 자, 어제 저희가 이제 역시 속보로 다뤘습니다만 일본 예술제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면서 협박 팩스를 보낸 용의자가 잡혔잖아요. 근데 그 용의자가 과거에도 혐한 발언을 계속해왔던 그런 사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교도통신의 보도인데요. 이 한 주민은요, 해당 용의자가 자택에서 한국인에 대한 모멸적인 호칭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여러 번 들었고 또 심야에 큰 소리로 차별적 발언을 해서 경찰에 통보된 적도 있다면서 이 작년 이후에 이 한일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관계가 악화하자 빈도가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경찰은 이 남성이 팩스를 보낸 사실은 인정했지만 휘발유를 뿌릴 생각은 없었다라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팩스에는 실제 있었던 일도 아닌 인형 전시는 필요 없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관련해서 추가 수사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신반장 발제는 이렇게 잡겠습니다. 일본 정부 수출 규제 실책 인정 예상 밖 큰 소동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최근 연달아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음주 추경 심사 의혹으로 황교안 대표에게 엄중 주의를 받았었죠. 이번에는 한국당 의원들에게만 예산 민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당에서는 예결위원장직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데요. 양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라는 자리요. 이거 엄청난 자리입니다. 내년 국가살림 이렇게 짜겠습니다 하고 정부가 예산안을 이렇게 딱 보내면 국회 예결위원들이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가지고 진짜 예산안을 딱 확정을 하죠. 때문에 이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자리가 바로 예결위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서로 그거 하려고 아귀다툼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예결위원들의 대표, 우두머리가 바로 국회 예결위원장이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그걸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지난달 9일이었습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 명의로 한국당 의원실에 공문 하나씩이 전달된 겁니다. 제목이 2020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관련. 자, 내용을 봤더니 핵심 사업 취합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최대한 반영할 테니 알려달라. 이런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당 의원님들 지역구 사업 예산 딱 하나만, 진짜 이건 꼭 해야 되겠다 싶은 지역구 사업 딱 하나만 저한테 알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꾸역꾸역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자, 글쎄요, 제가 2005년 정도서부터 정치부 기자를 해왔는데 솔직히 이렇게 대놓고 특히 자기 당 의원들한테만 이런 걸 돌린 기억이 없습니다. 자, 심지어 같은 당 김영우 의원마저도 이번에는 물론 뭐 예결위원장이 직접 공문을 보냈다. 상당히 흔치 않은 일이겠죠. 예. 자, 그러면 한국당을 뺀 나머지 당에서는요, 지금 당장 물러나라, 사과하라, 융단 폭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아니 추경안 심사할 때 막 깎겠다고 그렇게 엄포를 놓더니 뒤로는 한국당 의원들 예산만 챙기고 있던 거냐 발끈했습니다. 이렇게요. 자유한국당 의원들 지역 예산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려 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사과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소식 가겠습니다. 앞서 여당 발제 이어서 좀 더 전해드리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이 서울대 학생들이 진행 중인 2019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투표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물론 투표 종료까지 한 달이나 남아 있으니까 이거 뭐 어찌 될지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 오늘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네가 2년 전 내게 했던 그 말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말이죠. 이렇게요. 법사위의 자유당 간사가 누구신가 하면 김진태 의원이십니다. 김진태 의원이 저희 학교 학생들이 뽑은 최악의 동문 3위에 오르신 분입니다. 악조건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하실 건지 여쭈고 싶습니다. 자, 김진태 의원 글을 한번 보시죠. 2년 전엔 조국이 나보고 3위라고 걱정해 준 적이 있었다. 앞서 보신 것처럼요. 자, 이젠 서울대생들이 다 극우가 됐다고 할 것이냐. 2년 전 잣대를 본인에게도 적용하기 바란다라고 말이죠. 자, 김진태 의원 이 조국 후보자의 2년 전 비판 정말 뼈에 사무치도록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걸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걸 보면 말이죠. 참고로 김진태 의원 이번 투표에서 6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제 어제 이 소식이 있고 나서 고려대에서도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는지 최악의 동문 투표가 또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오늘 오전까지 약 한 780여 명, 뭐 지금쯤이면 한 1000명 정도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과연 최악의 고대인 1위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장하성 주중대사 약 48% 득표를 하고 있는데 만년 1등일 것만 같았던 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당한 표 차이로 앞서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예, 어제 엄마부대 봉사단 주옥순 대표의 일본 대사관 앞 집회 소식을 전해드렸죠. 제가 어제 발제하기에 앞서서 분노주의, 열받음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또 그 장면을 보시니까 정말 많이들 화가 나셨던 모양입니다. 회사로 그냥 전화를 주셔가지고 주옥순이 얘기 좀 그만 좀 해라 막 이렇게 막 화를 내셨다고 하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짜증을 유발케 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어제 집회 시작 전이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신문 서울의 소리 백은종 대표 저렇게 주옥순 대표한테 물리력을 행사하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보신 것처럼 말이죠.
저렇게 웃는 모습도 보이면서 이런 상황에 아주 이골이 났다는 듯 여유를 보였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날 밤, 그러니까 어젯밤이었죠. 주옥순 대표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방송에 나왔는데 글쎄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 보호대를 두르고 나왔지 뭡니까? 분명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자, 본인 말로는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집에 돌아가는데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목 뒤쪽이 욱신욱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목 보호대를 착용하라, 의사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심지어 주옥순 대표 방송 말미에는 날 보고 친일파 매국노라고 하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번만은 참지 않겠다면서 심지어 피를 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더군요. 자, 어쨌든 몸조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말씀 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 전광훈 목사 오늘 8월 15일 목요일 문재인 대통령 하야 서명 1000만 달성하겠다 약속을 했죠. 그걸 위해서 지금 전국 순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제는 대전에서 했습니다. 자, 전광훈 목사 하야 서명 운동 지금 기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전하더군요. 내가 청와대 텐트 안에서 지금 단식 투쟁을 하는데 청와대를 경호하는 경호원들이 숨어서 뒤로 돌아와서 서명하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설마요. 아무나 경호원들이 글쎄요. 이건 뭐 사실이어도 문제고 사실이 아니어도 문제일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글쎄요. 경호원들이 정말 뒤로 와가지고 서명을 하고 갈까요? 그러니까. 청와대 출입해봤으니까 잘 알잖아요. 저도 저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상상하기 어렵잖아요. 네, 좋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제 김재원 예결위원장 자기 당 의원들에게만 공문을 보내서 예산을 챙겨주겠다는 식의 그런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까 이제 양 반장도 2005년부터 정치부 기자 생활을 했지만 처음 보는 거라고 했는데 진짜 이례적인 거 아니에요? 네, 일단 김재원 의원 본인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견 취합일 뿐이었고 아직 국회에 예산안이 도착하지도 않은 만큼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건 뭐 실제 실현 여부와는 무관하게 뭐 직무유기, 뭐 직권 남용 소지까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화일보가 오늘자 사설에서 이건 정말 심각한 일탈행위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내년 예산안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국회는 예결위원장을 교체함으로써 이런 일탈의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면서 김재원 위원장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에 통과된 추경 예산을 놓고서도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는데 그중에 하나가 본회의 표결 때 반대표를 던져놓고 막상 지역구에서는 내가 그 예산을 땄다 이렇게 홍보하는 일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 그림 보시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 서초구에 지금 나오는 곳이 바로 서울 서초구입니다. 지금 현수막이 하나 나오는데 지하철역 뭐 공기질 개선 사업 239억 원 확정 이런 글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남부터미널 관련 이런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수막대로라면 이 사업 예산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무던히도 노력한 듯 해석이 되는데요. 자, 이 지역구 의원인 한국당 박성중 의원 지난 2일 추경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추경안이 통과되자 자기 지역구에서는 저렇게 현수막까지 달아가면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진짜 속마음이 뭔지를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군요. 네. 자, 아까 시작할 때 양 반장이랑 간단히 얘기했지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지난 6월 자신을 비난한 네티즌들을 무더기로 고소를 했고요. 모욕 혐의잖아요. 이게 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황이? 네, 이게 지난해 12월 11일이었는데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그 원내대표 당선 당일입니다. 그때 한국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선출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 기사에 댓글이 한 7천여 개 정도 달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중 상당수 댓글이 나 원내대표를 친일파로 비판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건데요. 특히 지속적인 악성 댓글을 단 170여 개의 아이디를 추려서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모욕 혐의로 고소를 한 겁니다. 자, 영등포경찰서 가입자 정보가 확인이 된 이들을 이 주거지별로 분류한 다음 사건을 관할경찰서로 배당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응이 나온 게 있나요? 예, 오늘 나 원내대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짧게요. 잠깐 보시죠. 아니 그냥 오래전에 절차대로 진행을 한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당무감사실에서 하기는 했습니다만.
뭐 관련해서 길게 언급은 하지 않더라고요. 예, 뭐 한 말씀 좀 더 드리면 뭐 그러니까 나베라는 표현, 뭐 이 나 원내대표를 비판하는 주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예, 그게 이제 뭐 나경원 더하기 아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일단 이 소송 고소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네티즌들이 예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달빛 창문으로 알았다 이렇게 해명을 한 적이 있는데, 그걸 약간 빗대서 나베는 나경원 베스트의 준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 다음 총선에서요 나경원 원내대표의 대항마로 양향자 전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서울 동작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또 전해졌습니다. 양 전 원장 뭐 삼성전자 상무 고졸 출신 첫 상무죠. 예, 지난 총선 광주에 출마했다 낙선한 바 있는데 관련해서도 질문을 받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 별다른 답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네. 어제 이제 뉴스룸 보도를 통해 전해진 내용이죠. 국내 대표 화장품 업체 중에 하나인 한국콜마의 윤동한 회장이 지난 7일 회사 원래 조회 때 직원들 앞에서 극우 유튜버의 영상을 틀어줬다는 거잖아요. 네, 이 문제는 동영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영상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직장인 익명 게시판에 글을 남기면서 소동이 알려졌다는 건데요. 아베가 문재인의 면상을 주먹으로 치지 않은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지도자다라고 했는가 하면 특히 여성에 대한 극단적인 비하 표현도 있었다고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여자들은 단돈 7달러에 몸을 팔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꼴이 날 것이다 라는 등등의 표현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문제는 이 영상을 윤 회장이 직원들에게 강제로 시청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뭐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랭크가 됐고 논란이 컸잖아요. 회사가 입장문을 낸 게 있다면서요? 일단 뭐 무리를 일으킨 데 대해서 사과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동영상을 보여준 이유가 현 위기 상황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위기에 적극 대응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특히 이 영상을 보여준 취지를 일부 편향된 내용처럼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현혹돼서는 안 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현 상황을 바라보고 기술력으로 극복해야 한다라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잘 이해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극우 유튜브 영상처럼 편향된 시각을 갖지 말라고 영상을 보여줬다는 그런 설명이에요. 저 영상대로 하지 말라라는 취지로 보여줬다라고 뭐 경각심을 주려고 보여줬다라고 뭐 해명을 한 건데 솔직히 납득은 잘 가지는 않는 분위기고요. 자, 그러면서 윤 회장이 여성에 대한 부적적인 사례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라고도 사측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한국콜마하고 윤동한 회장은 어떤 사람인가요? 일단 뭐 한국콜마 측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동한 회장이 과거 일본으로 유출되었던 수월 관음도를 25억 원에 구입을 해서 이 국립박물관에 기증한 적도 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배우고 또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서울여예재단을 설립해서 이순신 학교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 세간의 비판은 오해라고 좀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콜마는 코스닥 상장사인데요. 일본 콜마와 합작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티즌들은 뭐 이런 회사의 배경까지 거론해가면서 불매운동을 뭐 촉구하는 글들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요. 이렇게 뒷부분을 정리할게요. 막말 동영상 튼 한국콜마 국민께 사과로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석승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오늘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고요. 오후에는 청와대를 찾아서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습니다. 오늘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크 에스퍼 미국의 신임 국방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어제 저녁 입국 후에 오늘 오전 강경화 외교장관을 만난 뒤 정경두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가졌습니다. 자, 두 사람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은 지구상에 마지막으로 남은 냉전 체제를 해체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원동력이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I come here today to reaffirm that our United States Republic of Korea alliance is ironclad. It is the linchpin of peace and security both on the Korean Peninsula and in Northeast Asia. Our two countries share a bond forged in combat.
자, 에스퍼 장관 한미동맹을 언급하면서 아이런클레드, 린치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겠죠. 자,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군사동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나라, 정치적 수사가 아닌 진짜 군사동맹 관계를 맺은 나라는 미국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동맹 관계를 맺은 나라가 많은 만큼 우선순위도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우방, 동맹은 어딜까요? 자, 바로 파이브 아이즈, 5개의 눈으로 불리는 정보 동맹을 맺은 나라들입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동맹, 바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리고 한국 등을 꼽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미국의 핵심 동맹입니다. 자, 이렇게 굳이 따로 미국의 주요 동맹국을 나열해본 건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의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미국 안팎에서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경제는 물론 외교 안보 분야에서도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해왔습니다.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I will always put America first. Just like the leaders of other countries should put their country first also. 자, 이번 에스퍼 장관의 방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퍼 장관 방안을 앞두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향한 동맹 청구서를 거듭 내밀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청구서, 바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크게 올리기로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outh Korea and I have made a deal. They've agreed to pay a lot more money toward the United States. The relationship is a very good one. But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자, 여기에 미국 국무부까지 재차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This is one of those issues that the president has been incredibly crystal clear on, right? He said that he wants our allies to contribute more. 자, 일각에선 미국이 50억 달러 안팎의 비용을 우리나라가 부담하길 원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긴 했습니다. 자, 50억 달러면 현재 부담액의 5배가 넘는 큰 돈입니다. 자, 에스퍼 장관은 오늘 우리 정부에 미국이 구상 중인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참여도 요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일 갈등, 북한의 미사일 도발, 러시아의 영공 침범 등 가뜩이나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부담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뉴스를 보다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너는 친구라는 놈이 응원은 못해줄 망정, 응? 그렇습니다. 자, 동맹, 사람으로 따지면 친구 관계죠. 아무튼 미국 내에서도 이 동맹의 가치, 중요성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의 해외 주둔이 미국뿐만 아니라 동맹국과 파트너국가 모두의 상호 이익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최근의 제안들은 미국의 파트너십과 동맹 강화에 전혀 유용하지 않다. 주한미군은 용병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미국과 한국이 공유하는 가운데 한국의 방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네, 정말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정세, 국제 관계 속에서 영원한 우방, 영원한 친구 관계는 꿈 같은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에스퍼 장관 말대로 한미 동맹이 철석 같고 철통 같다면 방금 들은 이런 지적들 트럼프 정부가 새겨들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또 약간 오그라들지만 이런 말도 해주고 싶네요. 네가 내 친구여서 든든하고 좋았어. 나 소중한 친구 잃고 싶지가 않아. 우리 영원히 변치 않는 친구잖아. 그치? 네, 에스퍼 장관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문재인 대통령도 예방했는데요. 이 소식은 들어가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미 동맹은 동북아 평화의 핵심 축. 자,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얼마 전 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순직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오늘 사연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정입니다. 오늘 저는 국회에 전할 메시지가 있어서 사연과 신청곡을 들고 금요 고다방 문을 두드립니다. 얼마 전
안성에서 안타깝게도 화재 진압 도중에 소방관 한 분이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함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시민의 생명을 위해서 온몸을 던지는 우리들의 영웅 소방관들. 그러나 그 처우는 열악하기에 그지 없습니다. 저는 소방관 눈물 닦아주기 법을 2016년 국회의원 이재정의 1호 법안으로 제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3년 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위한 노력, 국회와 정치권이 관심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그 법안 통과시켜야 할 때입니다. 소방관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바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연과 함께 제가 오늘 신청할 곡은요, 링킨 파크의 One More Light입니다. 네, 이재정 의원의 사연이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소방서에서 군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 소방관의 어려움, 고충, 현장에서 참 많이 느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켜주는 소방관들의 처우 하루빨리 개선되길 바랍니다. 신청곡 링킨파크의 One More Light 들으시면서 금요 고다방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Light goes out in the sky of a million stars. It flickers, flickers. Who cares when someone's time runs out? If a moment is all we are, or quicker, quicker. Who cares if one more light goes out? Well, I do. 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정경두 장관하고 이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하기 전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좀 이례적인 그런 좀 절차잖아요. 그래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제를 먼저 좀 공략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SMA의 이 주무부처가 바로 외교부이기 때문에 국장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교부도 오늘 이 에스퍼 장관과 만남을 사전 공지를 하지 않았고요. 모두 발언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비공개로 진행된 겁니다. 자, 오전 10시쯤 두 사람 만나서 30분가량 면담했는데 외교부는 한미 외교안보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 오늘 거론되지 않았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지난달 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방한 당시 이 볼턴 보좌관이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방위비 총액을 언급하며 분담금 인상을 거론했다라는 보도 나왔었는데요. 자, 그 보도에 따르면 당시 볼턴 보좌관 측은 왜 이 같은 금액이 필요한지 구체적인 용처까지도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보도와 관련해 이 볼턴 보좌관이 구체적인 명세서를 제시한 적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한미 국방장관 회담 결과는 고 반장이 한번 쭉 간단하게 정리를 하죠. 네, 일단 두 사람 회담 모두 발언을 통해서요 한미 동맹 중요성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각종 현안 언급 짤막하게 내놨는데요. 정경두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러시아 영공 침범 등 엄중한 시기에 한반도 안보 상황과 또 한미 동맹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크다. 이 한미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이 북한이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이 비핵화에 참여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단호하게 집행할 것이다라고 하면서도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이 싱가포르 공동 성명의 모든 약속들에 대한 진전을 이룩하기 위해 특히 이 북한과 외교적으로 접촉할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모두 발언에서는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호위 연합체 관련 발언도 따로 없었고요. 국방부는 관련해서 이 회담 자체에서 이 관련 언급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저희가 추가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한미 국방 비핵화 위한 외교적 노력 뒷받침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오늘은 다음 주 월요일 정치부회의에서 다룰 일정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주평화당 의원 11명이 월요일에 탈당을 결행합니다. 바른미래당 내 일부 호남 지역 의원들과 제3지대에서 만나서 신당을 만들겠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 주말 사이 정동영 대표 등 당 지도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상황, 또 속보 내용 저희가 월요일 회의 때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당정이 월요일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안을 논의합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하는 건데 비공개 회의를 마친 후에 곧바로 결론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재판도 월요일에 예정이 돼 있고요. 헬기 사격을 목격한 시민들이 증인으로 나섭니다.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고유정에 대한 첫 재판도 이날 월요일이죠. 제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오늘 정치보이는 여기까지입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틀 동안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에도 덥겠죠. 네. 태풍은 이쪽으로 안 온다는 것 같은데요. 예. 좀 봐야 되겠네. 예.